그러면 지금서부터 저희 그 유신 체제와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진실과 의미에 관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들 자신도 민주화운동, 시민사회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부로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서도 이 엉터리 사건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못 본 척한 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역사 진보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사는 지배 권력의 억압과 폭력으로 야기된 비인정, 그리고 그에 관한 진실도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제 역사가 발전하고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불법적 국가폭력과 비이성적 억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사회 전환에 따라 역사 인식이 달라지고 가치관 역시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화되면서 지난날 공권력이 자행한 만행을 징치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새롭게 갖추게 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분단과 전쟁, 연이은 철권 통치를 겪으면서 집단 학살을 비롯한 국가 폭력이 거듭된 탓입니다. 한국 전쟁기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비롯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 탄압은 물론 일제시기 친일 반민족 행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과거사라는 이름하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문단, 한국사의 과거사 문제는 친일 반민족 행위나 한국 전쟁기 민간 학살 문제, 그리고 군사정권 하에 인권 침해 문제들을 감안할 때 남아공이나 중남미, 스페인 등의 사례들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단일한 사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든 과거사 유행을 한꺼번에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꾸준히 여론을 형성시켜왔고 그 결과 여러 위원회가 출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들이 기대했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일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과거사 정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과거사 정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는 소홀히 하거나 혹은 기구만 만들어지면 모든 일이 저절로 처리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여겨왔다고 봅니다. 과거 청산을 어떻게 추진하고 필요한 진실규명 활동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어떻게 계속해서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의 과거사위원회를 조사했던 헤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진실화위원회는 5가지의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은 1. 과거의 폐해를 찾아서 밝히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혁안을 권고하고 화해를 촉진하며 과거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헤이너는 위원회의 당면 조사 주제는 대개의 경우 너무나 민감한 사안들이며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조사 자체는 대부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정의 재판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과거사위원회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염두에 둔 목표가 다르므로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들은 진실규명이란 특정 분야에만 소용되는 매우 독특한 접근법이며 이미 오래전에 절차가 정해져 있는 법정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법정에 쓸 수 있는 방법도 가져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관계했던 한국진실위원회도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청산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또 직접적인 피해자만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또 우리의 거대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요구는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를 억압했던 그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냥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서 몸만 빠져나오는 상태가 돼서 역시 계속해서 이제 권리 침해 구조가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개인적인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공적인 그런 개선, 개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번째 장에서 이제 10쪽에서 이제 피해자 권리를 썼는데 역시 이제 피해자 권리를 빼놓고는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그걸 제가 2000년 중반 이후에 나오는 이제 과거사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피해자 권리에 관련된 그런 원칙들 거기에 몇 가지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배상을 받을 권리 이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거 역시도 개인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공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수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그 추재혁 양천구청장 얘기를 썼는데 좀 뜻하지 않게 공직에서 배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불처벌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약간 우회적으로 그런 해결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지적했습니다. 그 12쪽에 가시면은요 진실에 대한 권리 거기에 있는데 사실 이걸 쓸 때는 많은 집단희생자들이 있는데 그 신청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진실화위원회가 그 법이 다시 실제로 가동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신청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남미나 또는 동구권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실제 이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한번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그 진실에 대한 권리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각 그 지역 인권규약에 보면은 재판을 받을 권리, 인도적, 굴욕적 처우의 금지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국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에 그대로 똑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이런 전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실의 어떤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어떤 권리를 만약에 행사한다면 이런 논리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에서는 이제
그 진실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피해자 자신 또는 피해자 가족만의 권리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권리다라는 것을 거의 이 권리 발전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이사의 결의 보면은 국민의 그 13조 아래 보면 국민의 진실에 대한 불가항의 권리, 그리고 14쪽에 보면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이렇게 나오고, 또 희생자의 알 권리, 희생자 자신의 알 권리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뭐 문서고 여러 이제 기억에 관련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보면은 수정주의자나 부인주의자 주장에 맞서서 국가가 투쟁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그런 자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배상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상의 수단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금전적인 배상, 뭐 원상 회복, 재활, 만족, 또 재발 방지 보증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 사과하는 것, 그리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 또 복직시키는 것, 뭐 이런 건데, 좀 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강조돼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음에 16쪽에 나오는 만족과 재발 방지라는 겁니다. 아까 안병욱 교수님께서도 이미 헤이실러라는 사람의 그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들에 좀 더 세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중단,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구조, 정치 사회 구조, 인권 교육 이런 건 어떻게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지금 그 피해자의 권리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과거청산을 어느 정도 이른바 체제 이행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고 재발 방지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인 권리 구제, 보상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아주 공공적인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3절은 17쪽에 보면은 이제 추가적 후속 작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가, 또 이명박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요. 여전히 이명박 정부 이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2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동시에 또 진상규명도 돼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진실화위원회 막장 파행 같은 것은 정말로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의 보고서를 쓰면서 다시 이 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신 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그 사법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건 물론 국회가 전혀 잘할 자세가 아니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만약에 유신헌법은 입헌주의 원리에 반하는 무효 헌법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된다라면 사법부가 굳이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과거청산 국면에서 입법부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점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1동포 간첩단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에는 산발선이 없습니다. 여기 남북의 분단된 조국의 각축장으로, 심리전의 현장으로 여기가 남북 양세력의 산발선이 없는 격도장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남북의 폭력적인 충돌에
벽줄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므라스 연서에서는 한국에서 사산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일본에 왔던 사람들이 수용됐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폭력적인 반복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김대중 납치 사건 그리고 이른바 고향반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일동포 사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배경으로서 친미 반공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제일동포 특히 젊은이들의 실망과 반감 그런 것이 배경에 있었고 여기에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된 많은 사람들은 간첩 행위는 물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950년 특히 60년 말부터 70년 초에 세계적인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민족 해방투쟁과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팽배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 60년대 제3세계에 있어서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월남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 추한전쟁 이런 데에 대해서 세계적인 비판의 목소리 고조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일동포 사건이 한낱 무고한 사건으로 조작했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해서 맞이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신 체제하에 가장 참담한 사건으로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이보다 보안사의 지조실에서 지조관들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철없이 한국에 와가지고 철없이 걸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은 철없었던 우리의 젊은 시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제일동포 사건은 사실은 사연자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감옥에 재수감 된 1972년도 10월 달에 재수감 되어가지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서울구치소에서 15명을 무더기로 사형 집행하는 현장에 봤습니다. 제가 변사에 있었기 때문에 변사 바로 뒤가 시체 안치장입니다. 변사에서 산 넘어 보이는 마당에 15개 이렇게 간이 그냥 널려있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살인범, 흉악범도 있었습니다만 정치범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그 간첩단 혹은 그 북에서 왔는 공작원 면목으로 그래서 사형 집행된 사람들인데 우리 분단시대의 상황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사실은 조국 동의는 지향해서 온 사람들도 환태선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통일을 지향하고 말하자면 애국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신체제, 분단체제의 폭력을 생각을 갖다 한다면 동포 사건은 커다란 그런 역사적인 폭력의 시대에 일각을 차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갖다 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손쉬운 그런 대상, 장소로서 재점포 사회와 젊은이들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쓴 질량. 제가 그러니까 제 학번이 77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복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중앙대학교 교수님 그 집이었는데요. 신림동 아스크 집이었는데 관질고 출신인 그 이한용 선배 두 분이 계셨고, 그 학생은 아주 알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그 노동자를 위한 약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을 했죠. 근데 그 학생들이 김재하 씨의 법전 투쟁기를 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런 문서를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잡히는 그 단서가 됐죠. 근데 어느 날 연사씨를 보고 싶다는 선배가 있는데 만나겠냐 그러니까 제가 만났죠. 그 선배하고 아침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부탁한 것이 야남시서에 있는 책 중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가져와 주겠냐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4월 19일 날 4.19 날 연사씨 오늘 데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긴장하면서 간하게 서울대 길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나갔고, 보니까 뭐 4반 8반에서 그 원사들이 하나의 학생 목을 근데 그 선배가 위임을 부리고 그냥 잡벽 끌고 갔죠. 근데 그 얼굴 딱 보니까 와, 제가 며칠 전에 아스크집에서 아침까지 얘기했던 그 선배였습니다. 와, 난 깜짝 놀래고. 근데 그 형사들이 삐라를 춥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전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는 빨리 짚고 가방에 넣고 화장실에서 그걸 했죠. 그것이 진행하는 학우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는 구국 선언문이었죠. 아주 격조 높은 구국 선언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유선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유선삼이라는 친구는 한양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양대 의대. 근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전전자였는데,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고, 손삼 씨가 연락 안 된다. 안 되는데, 전사 씨는 알아요? 저도 모르니까, 뭐가 있었을까 했더니, 4월 21일 아침에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하스크 집에 와갖고 김정사라는 학생이 있어요. 예, 좋은데요. 나갔더니 네가 김정사냐? 너 유선삼 알고 있지? 예, 나와. 나갔더니 차가 뜰에 서 있었고 유선삼이 얼굴 완전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닫더니 타자마자 수갑을 채우고, 그 사람 오계자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너 이북에 몇 번 갔다 왔어? 저는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이 빨갱이 새끼야. 그러다가 서빙고 문실 육군 보안사령부 서빙고 문실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변천, 어제 우리가 고변천을 법정위조죄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변천이 저한테 일본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일본에 1등1을 하고 한국에서 1등1을 다 쓰라, 자술서 쓰라 해갖고 제가 좀 몇 시간 걸려서 썼죠. 그랬더니 고변천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갖고 한 몇 시간 걸렸죠. 몇 시간 후에 와갖고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악질이다. 이걸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 제가 안 되면 보내주면 되는 건데요.
안 보내주고 전화기 가져와라는 거예요. 전화기. 너 전화기 뭔지 알아? 어떻게 제가 전화기는 전화기인 거예요. 그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가져와 하니까 전화기를 가져와. 그 전화기를 가져오더니 거기 전기줄이 붙어 있었고 그 줄로 그 고무 손가락에 크게 이렇게 전기줄을 묶고 거기에 동그랑 이런 그 회전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돌리고 있는 동안에 전기가 온몸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전기줄이 반짝이는 거죠. 와! 하는데 그게 전화기예요. 그걸 하고 또 전기고문, 물고문은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떼고 주전자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럼 춥잖아요. 숨 막히니까. 근데 춥기 전에 해갖고 걔네들은 프로니까요. 고문에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런 걸 많이 당하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김지아씨 법정 도쟁기를 그것 때문에 근거가 됐으니까 너 김지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김지아씨를 되게 존경을 했거든요. 절저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거기서는요 김대중 씨하고 김지아씨를 대시로에 미워했어요. 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뭐? 야 너도 민족주의자라면 그럼 받아봐라. 엎드려. 제가 그 나무 때리는데 그 때리는 거 잘해요. 아주.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프고 와 얼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절까지는 안 했는데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서 허벅지까지 이렇게 되고 진짜 거기는 화장실이 조사실에 화장실이 붙어 있었는데 앉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서 소변을 하는 그런 경우였죠. 그러다가 고문이 좀 어느 정도 고문을 좀 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술서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고변천이. 그거를 뺏겨 쓰라는 거예요. 근데 뺏겨 쓰면서 전혀 제가 말한 건 들리는데 근데 쓰라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거기에 사인을 하고 문의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닌데 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시 할까? 참 그때 또 고문을 받는 건가? 그 고문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재판에서 제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해갖고 사인을 하고 문의를 찍었죠. 그리고는 서울구치소로 손치가 됐습니다. 안심했죠. 저는 이제 고문을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검사실에 끌려갔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정견식이라는 검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4.19 때 고대모가 됐다는 사람인데 거기서 제가 검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야 검사가 때렸어요. 좀 꽁꽁 묶인 학생을. 그리고 먼저 유선삼이 잡히고 유선삼이 형이 어때다가 무슨 그걸로 잡히고 유용수, 유선삼, 김종사 3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 때는 우리 3명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님한테 공소사실을 다 부인했죠. 검사가 되게 화를 냈어요. 그래갖고 방사 수사관이 소대문까지 왔어요. 김정사 면회다. 왜 누구요? 방사 수사관이 왔죠. 또 여기서 만든 건가 해갖고
되게 겁을 먹었죠. 근데 그 수사관이 하는 소리가 야 너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너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아주 중형이 그 형 데리고다. 그럼 겁지고 간 거죠. 그것도 불법이죠. 예? 수사관이 어떻게 예, 구치소로 와요. 면회까지. 그러더니 그 정전식 검사는 그리고 근데 우리 재판은 우리 사건보다 아까 여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한민턴 사건이었습니다. 한민턴 사건. 그러니까 이북에서 자수했다라는 윤여동이라는 자수 간첩이 나와갖고 배동호, 각동희, 이재화는 자기가 이북에 데려가서 원작금도 줬다. 그런 이야기 쭉 하고 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그리고 검사가 한민턴 기간지를 법정에서 읽고 그리고 재판부에 증거로서 제출을 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보기에 시간이 거기에 걸렸어요. 우리 사실 심리보다 한민턴에 관한 거 비슷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몰랐죠. 근데 검사가 저한테는 그 형을 무기. 근데 선고도 무기였습니다. 1심에서는. 2심에서 10년을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한민턴 재판의 뜻을 알았어요. 의미를 알았습니다. 박정희가 김대중 씨를 합법적으로 말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민턴을 끄는 거죠. 제 판결로 인해서 한민턴이 처음으로 반과단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민턴 반과단체입니다. 그리고는 저는 여기 있는 여러 선배들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2년 4개월밖에 안 살고 나와버렸습니다. 79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제일교포 전직원들이 단체로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우리는 좀 12월 10일 날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 어쩌다가 민변에 이기욱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2004년에 알게 되었고 재심을 해보지 않겠냐고 노력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 국방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3명의 조사관이 오늘 안 계시지만 남삼덕 씨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갖고 오셔갖고 조사를 하고 2007년에 국방부가 보고서를 냈죠. 김전사는 간첩은 아니지만 한민턴이 반과단체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리위원회 조사에 기대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진화이 조사관에 김모라는 저한테는 경찰에서 왔다고 그랬는데요. 실은 안깁에서 왔던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 거를 조사를 하고는 아무 보고도 올리지 않고 그냥 찍고 있었다. 그리고는 지금 오늘 여기 있지만 김현진 조사관이 해야 되겠다 하셔갖고 2008년에 일본에 와갖고 제 지도원이라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한민턴 사람이나 만나서 조사를 하고 2009년 11월 달에 진실 규명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한민턴도 반과단체가
아니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정사 선생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자기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8년 전 1974년에 오늘 10월 20일 아마 이맘때 저는 그 남산의 중앙정보부 지하조사실에서 3일째 가혹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아침에 기숙사에서 연장 없이 연행되고 구금당한 상황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평생을 쓰라 해가지고 자백을 강요당했죠. 그동안 조사관들은 잠을 안 재우고 신문을 했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안 되겠다 하면서 옷을 다 벗겨해가지고 조사실의 그 벽에다가 펜을 대고 이 무릎을 기마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반스바람에 들어오는 자세를 한 20분 취하니까 힘들고 온몸에서 담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견뎠죠. 모릅니다,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가 견체로봉 같은 곤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하고 넓은 다리를 마구 그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팠었는지 하여튼 견디기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다를 맞았습니다. 근데 하도 저 무서워서 어디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말았다니까 더 이상 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를 준비시켰는데 3일째 잠을 못 잤었으니까 조사실에 있는 나무로 된 가리 침대에서 담요를 덮고 약간 잤죠. 몇 시간 정도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직선 앞에 앉아가지고 다시 자술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이 이 문제가 됐느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대학생 시절에 관여했던 민족 도일 신문이라는 조그만한 도일 운동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의 활동으로 주로 수립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문을 또 한 번 받았는데 그때는 이거에 갔다 왔을 것이다. 그것을 자백하라. 그렇게 강요하면서 맞았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고문 때는 사실 안 갔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맞기만 해서 끝났습니다만은 아까 김정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정기 고문이라든지 무릎 고문이라든지 듣기만 해도 그 소름 끼치는 그런 고문은 제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안 받고 그냥 그것만 받았죠. 저희 사건은 1975년 11월 20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른바 제일교포 유학생 학원 침투 간접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일본에서는 각 피의자의 학교 동창생을 중심으로 많은 구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구원회가 모여서 11.22 제1한국인 유학생 전용 부단 체포자를 구원하는 회가 조직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뉴스 같은 것을 발행하게 됐죠.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건을 일본에서는 흔히 11.22 사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안 선생님이 그 기조 강연을 하신 자료에서 3페이지였던가요? 그 사건의 일장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75년 11월 22일의 사건 거기에 그 중간쯤에 저희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11.22 사건에는 그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21명 이것은 국내 학생까지 포함해서 없었는데 그중 재표포는 12명이었고 그 이외에 11월 말에 육군포항사령부가 공식 발표도 없이 기소한 5명의 제일동포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11.22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거운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1.22 사건에서는 제일동포 17명이 포함되는 것이죠. 11.22 사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3명이고 이하 무기 10년, 7년, 저는 7년 선고를 받았죠. 5년 이렇게 무거운 유죄 판결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된 사람도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제 경우는 대학 시절에 참여했던 민족통일신문이란 조그마한 토일운동단체에서 활동했을 때 그 기자로 있던 김준태라는 사람하고의 관계로 제가 그 사람에게서 포섭되고 유학생으로 위장해가지고 한국에 진입 간첩할 행위를 했다. 막 그런 영의를 받았죠. 그래서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병법 간접죄 그래서 7년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20년, 2심에서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에 가서 경기를 다 마치고 82년 12월 19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건조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수감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개 있었어요. 하여튼 변호사 접견도 많이 이 배수가 제한됐고 독방으로 수감되고는 일제 그 가족 면회도 안 됐고 편지도 안 됐고 하여튼 그 공소장을 기소장으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소장을 받은 것은 수감된 다음 해에 3월 30일 적공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침에 강수가 와가지고 건네주었습니다. 공소장이라 이거 보고 가라고. 근데 저는 변호사 접견 때 공소장이 올 테니까 잘 읽고 보고 이 공판 대책을 세우자. 자기 자신 잘 보고 무슨 죄로 기소됐는지 나름대로 좀 응가하라. 그런 말씀 들었는데 그 공소장은 안 주는 것이에요. 재판에 그날까지. 은규지로 법적으로 나갔지만은 기대실에서 정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서울에 있는 친척이 소개를 해준 변호사는 맨 처음에 접견 때 뭐 그것도 상당히 수감된 지 오래 돼가지고 접견을 했습니다만은 이 기소된 죄가 죄니까 법정에 나가서는 저기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만이 제대로 그 돈 좀 받아가지고 적게형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입을 열자마자. 그래서 저는 야 안 되겠다고 이런 변호사가 어떻게 법정에서 투자하겠는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밖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저희 그 돈장생들이 그 김원준 보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설정했습니다.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암네스티를 통해 가지고 김종길 변호사라고 그 당시 그 공항 문제에 관해서 좀 인력한 변호사님을 좀 나이 드신 분이었지만은 만났을 때 제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다루는 것을 잘했죠. 근데 그 변호사님하고도 한 두어 번 만났나요? 제대로 공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결정을 했는데 재판 때 저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회적인 상식으로 알아둬야 됐었는데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 그 심리가 시작하는데 검사가 기소장 난독도 없이 그냥 쪽으로 세워가지고 피고인은 이러려 했지 해가지고 저한테 그 신문을 한 것이요. 근데 저는 기소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니까 들으면서 그 성간성랑 거기에 대해서 이해스냐 노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긴장했고 또 한국말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듣는 능력도 아직 부족했죠. 그래서 아주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족도예신문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그 고위원적인 활동으로 했으니까 뭐 비밀 활동도 아니고 또 제가 한국말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신문 기사는 못 썼지만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민족 문제의 자료집 같은 것을 편집하는 데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일본글로 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북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자료집을 편집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문 독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좀 사서 또 운동 자금도 그런 부분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자료집에 편집 이용 김원정 그렇게 이름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정보부에 접해갔을 때 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도예신문사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저는 뭐 고문을 다 했을 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거기서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은 반정부적인 그런 그 운동단체에서 했고 그것은 틀림없이 북하고의 관계가 있고 너는 그 권자본에 포섭해가지고 간접으로 한국에 넘어온다. 그런 시나리오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여튼 한두 번 그런 그 답을 고문을 당하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체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쓰라는 대로 진술서를 썼죠. 검사 앞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부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준정을 떠나를 때 저는 그 지소에 입안될 때 중앙정보부에서 겪었던 일을 절대로 밖에서는 구애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 같은 것을 썼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쪽은 모르기 때문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것을 생각할 때는 그 서약서가 하나의 모명이가 돼가지고 검사 앞에서도 고문 때문에 썼습니다. 그때는 말을 못했습니다. 또 검사에 대해서도 제가 불신감을 느끼는 것은 이 조사를 받았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노에 그 당시 있었던 일본 서점을 다루는 서점에 가가지고 일본 견제학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권 샀죠. 그것이 포럼 서적으로 수입해가지고 이런 무장을 했다 하는 식으로 공소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검사님 그건 제가 전노에 있는 재판에서 서울에 있는 것을 보내가지고 산 것인데 그 서점 주인한테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까? 하니까 검사가 해가지고 제대로 서류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군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구나.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마지막 기회인 공판에서 재판장 앞에서 제가 진실이 이렇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재판장은 제가 부인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심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검사가 빨리 이 신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1심 재판은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님의 반대 신문이 어느 정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만은 결국은 1심 판결이 이 기소장대로 방법법 국가보안법 위반 그렇게 된 것이죠. 재판에 관해서 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경제학과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많이 공부했고 그쪽 사상을 상당히 제가 심파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정보부에서 이 조사라든지 공판정에서 제 대답에 대해서 검사한테 악인상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죄라는 것은 한 행위에 대해서 죄를 주는 것이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저로서는 끝까지 가지려고 그런 아주 작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1교포 문제는 이중전은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소외받고 억압받을 때에는 한국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한국에 와서 탄압받고 고문받을 때는 일본 정부가 방치해가지고 이러한 이중의 소외, 이중의 내부 망명자 위치에서 이들이 20세기 인류 사이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역사의 마이너리티 역사를 가장 상징으로 대변하는 게 지금까지도 제1교포 참정권 문제를 저희가 놓고 또 위안부 문제나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중과제를 제1교포 문제는 일본 내에서의 그런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야스쿠니 문제나 영토 문제나 겪어서 문제는 일본 정부의 문제가 하나 있지만 한일 간에 동시에 또 제1교포 문제를 어떻게 인류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은 이런 국민으로 대우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의 이 독재의 세대 전이 과정에서의 가장 집중적인 피해 그룹이 제1교포 조작 사건 행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바로 김정선 선생님이 본인이 그 당시에 중간에 석권 안 석권 나중에 역사적인 인물이 되신 거죠. 한민통, 김대중을 사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벌써.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한민통 의장으로 취임한 적이 없거든요.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서. 근데 현장에서 추대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정부의 이제 발표를 믿는 거죠. 개별 사건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한민통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민주화 운동 회복 배상 보상 차원에서 일본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국 전체 민주화, 동아시아 전체 민주화 지평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아까 일본 정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민주화나 평화, 인권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한일, 이란 연대가 중요하냐는 걸 보여주듯이 일본 정부의 우경화는 한국의 민주화나 이런 인권 문제, 아까 미국 정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의 보수 정부의 집권 문제도 역시 동아시아 민주주의 지표이나 개별 사건들 전체 한국 해외 민주화 운동에 받은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굉장히 아주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eng 선생님 계시지만 장 변호사님 계시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국제 사법기구나
인권기구, 인권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위안부 문제를 접근했듯이 제1교포 간첩 조작 문제는 조금 더 큰 투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동부 재심변호단 간사 변호사로 지금 제일동부 여학생 간첩 사건에 재심에 열심히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재승 선생님 발제문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신 체제에서 제일동부 여학생 간첩 집단 사건이 조작하기 쉬웠지만 그 당시에 조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고 그 부분에 1할 정도의 어떤 제일동부 여학생 간첩 집단 사건이 또 그 역할을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분단 독재 체제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납부거부, 그 다음에 제일교포 여학생 왜 이게 쉽게 장난감이 되고 조작이 됐을까? 첫째 원인 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납부거부들 북과 연계되어 있죠. 북에 가서 납북되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절에도 그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친인척들이 또 북의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동부 여학생 똑같죠. 똑같이 총련이다 북과 연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방어력이 취약합니다. 납부거부들은 납부거부들대로 한국 사회에서 그 취약한 그 입장에 있었고, 우리 제일동포들은 제일동포들대로 한국말을 모르고 또는 젊은 혈기에 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래서 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든가 하면 다 그게 간첩 지령을 하는 공작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간첩 사건들이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이 어디인가 아직 아무도 지금 사각지대로서 잘 조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국가보안법 변론에서 느끼는 것은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 역시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그분들의 삶들이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성공사라는 데서 6개월 갇혀서 자서전 형식, 고문이 다른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어디서 행적을 일일이 하루에 100장씩 쓰라, 다 그런 사람들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북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조작에 선수들은 그걸 조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때리지 않더라도 분위기, 소위 국가시만 잡는 그 유치한 헛개비들이 제가 어제 고발했지만 고병천이라는 수사관이고 현재 국가정보에 있는 유치한 헛개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리지 않고 사람들을 쥐어짜서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허위 자백들을 만들어내서 여전히 국가보안법에서 간첩사건을 조작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저는 그 어떤 장막 안에 그죠? 있으면서 스스로를 지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인 줄 모르고 그 안에서 갇혀서 자기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북과 연계되지 않으면 자기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북에 대해서 모르고도 북을 악마화시키는데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을 모른 채로 지금 헌법에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줄 알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 모두를 겁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도적 기구로서 고문수사기관으로서 국정원, 기무사는 여전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것은 유신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그 사회로 제대로 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좀 해서 모든 문제를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유신